지금 이 순간 저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교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얼굴을 마주했지만 제게는 그 아이를 만났던 그 애가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르곤 합니다. 1990년대 말, 저는 중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신입 국어 교사였고 한 학교에서 2학년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는 아주 유명한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박성호였어요. 조용하고 말수도 적어 평소에는 반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험만 끝나면 성호의 존재감은 드러났습니다. 왜냐면 성호는 지금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공부에 대한 욕심까지 있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건 담임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출석을 부르는데도 성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한 적 없었던 터라 이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도 다들 모른다는 말뿐이었죠. 조회를 마치고 교무실에 가서 집으로 전화를 해봐도 아무도 받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오후 성호가 산다고 적혀있는 주소를 들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작은 동네에 어둑한 골목으로 들어가자 성호의 집이 나왔습니다. 녹슨 대문을 열고 성호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갔지만 성호 대신 초췌한 몰골의 어떤 남자가 방문을 벌컥 열고 답했습니다. 그 누구요? 안녕하세요. 성호 아버지 되시죠? 저는 성호 담임인데요. 애가 오늘 연락도 없이 학교에 안 나와서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안에 성호 있나요? 성호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휴, 없어지니 속이 다 시원하네. 아휴, 난 그 자식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성호 아버지는 더는 이야기하기 싫다는 듯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학교도 안 나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딘가 이상한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성호가 걱정이 된 저는 그 집을 나와 성호를 찾으려 그 동네를 한참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골목에 쪼그린 채로 앉아있는 성호를 발견했고 그 길로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대화를 나눠보자 성호는 집을 나올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걸 알고 나니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성호를 데려가 저희 집에 며칠간 머무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던 문학 소녀였습니다. 감수성이 한창 풍부하던 고등학생 시절, 문학은 제게 위로이자 스승이 되어주었죠. 그런 저를 눈여겨보셨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은 종종 좋은 시집이나 소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한 편의 시는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고, 소설 속 문장은 낯선 세계를 향한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국어 교육과로 진학해 1990년대 말부터 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 자상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남편과 저는 얼른 임신을 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죠. 여보, 당신은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난 아무래도 좋은데. 그래도 미영씨 닮은 딸이면 얼마나 예쁠까?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는 걸 처음 느낀 건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던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계속 속이 울렁거렸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무렵 시험 문제를 제출하느라 늦게 자는 날도 찾았고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2줄이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기뻤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아기가 찾아왔으니까요. 저는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산부인과 예약을 잡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알리면 더 기뻐할까 하는 기대감에 혼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랫배가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수업하는 동안에는 허리를 제대로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피를 뽑고 초음파도 해봤어요. 의사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고 피검사 수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음파 결과를 보니 자궁 안에 아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궁 밖 다른 곳에 착상이 된 것 같아요. 자궁 외 임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모님, 이건 위험할 수 있어서요. 오늘 바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위험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파열되기 전이라면 약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복통이 있으시고 혈액검사 수치도 높아요. 이 상태로 두면 나팔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복강 안으로 출혈이 생기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순간 몸이 서늘해졌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수술 일정을 잡도록 하죠. 보호자분께도 당장 연락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최대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얼굴만 봐도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씨,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임신했었어? 그게 나도 어제 알았어요. 몸이 안 좋길래 혹시나 해서 검사해봤는데 2줄이 뜨더라고요. 병원에서 확실하게 검사해보고 나서 당신한테 알리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차오르는 눈물 때문에 그 뒤에 말은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힘들면 말하지 마. 말 안 해도 다 알아. 괜찮아. 일단 수술부터 받자. 수술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제게 잠시나마 찾아왔던 그 아이에게 작게 사과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고 제 옆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미영씨, 괜찮아?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제대로 품어주지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당신 탓이야.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자.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되지. 나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미영씨 깨어났으니까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 남편은 아이보다는 제 건강이 우선이라며 저를 위로해줬고 그 말을 듣자 슬펐던 마음이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의사가 말한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임신이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임신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미영님의 양쪽 난관이 좁아서 앞으로 재임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그건 결국 불임이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앞으로 우리 부부끼리 재밌게 잘 살아보자고 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저는 TV 속 드라마에서 아이를 보거나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멍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1년 정도 지나자 제 상태도 좋아졌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니 학생들을 마치 자식처럼 돌보고 아껴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처럼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저는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저희 반에는 박성호라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신 뒤 지금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에 수업 태도는 언제나 진지했고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야기한 걸 그냥 흘려보내는 법도 없는 또래보다 한 뼘은 더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호가 그 또래 아이들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잠깐이지만 아이를 품었다가 잃은 제 모습과 닮아 보였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방과 후 교실 청소가 끝난 시간에 성호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성호야, 요즘 걱정이나 힘든 건 없니? 네, 없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래, 이거 선생님 집 전화번호인데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찾아와도 돼. 알겠지?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 저는 성호와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분명히 자신만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건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그 벽 안으로 제가 들어가려 할 때마다 성호의 눈빛은 잠시 멈칫하며 또다시 조금씩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 속도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조회를 하면서 출석을 부르는데 성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성호 안 왔니? 얘들아, 아침에 성호 본 사람 없어? 반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는 반응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했던 적 없는 성호였기에 더욱 걱정이 됐죠. 어딘가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온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조회를 마치고 교무실에 가서 집으로 전화를 해봐도 아무도 받지 않았고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방과 후에 성호가 산다고 적혀있는 주소를 들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성호의 집은 학교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작은 동네였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자 얼마 안 가서 녹슨 파란 대문 집이 보였습니다. 거기가 성호의 집이었어요. 성호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갔지만 아이 대신 초췌한 몰골의 어떤 남자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훅 풍겨오는 술 냄새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거 누구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성호 아버지 되시죠? 저는 성호 담임인데요. 애가 오늘 연락도 없이 학교 안 나와서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안에 성호 있나요? 아버지는 무슨 성호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도 귀찮았는데 알아서 없어져 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나는 그 자식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성호 그 자식 이대로 없어져 주면 나야 좋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졌는데도 걱정은커녕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하는 게 이상했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성호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톡 쏘며 말을 했죠. 아버지라는 분이 애가 학교도 안 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걱정은 안 되세요? 속이 시원하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뭐? 아버지? 성호, 내 친자식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요. 그 여자가 나랑 살기 시작했을 때 자기 아들이라고 데리고 내라고요. 나는 할 말도 없고 당신이랑 더 이상 말하기도 싫으니까 그만 귀찮게 하고 가세요. 성호의 아버지는 계부였던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 사람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성호의 가정사에 조금 충격을 받았지만 그대로 계속 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성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성호를 찾아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집과 조금 떨어진 곳 어둑한 골목에 교복을 입은 채로 쭈그려 앉아있는 성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훈이? 박성호 맞지? 담임 선생님이야.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거기 앉아있지 말고 얼른 이리 나와. 성호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곳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끌고 큰 길로 나왔어요. 선생님, 조금 전에 너희 집 다녀왔어. 성훈이 아버지도 만났고. 제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말에 성훈은 흠칫 놀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셨다고요? 그럼 선생님도 다 아신 거예요? 다 알았냐는 그 물음에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성호를 다시 그 집으로 보내거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일단 아이가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밥을 차려주니 허겁지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야,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밥 더 있으니까 모자르면 말하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성호가 밥 먹는 내내 옆에 앉아 반찬도 챙겨주고 물도 가져다 주며 아이가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얼추 배가 찼는지 성호는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해볼까? 내가 지난번에 연락처 줬잖아. 무슨 일 생기면 전화라고. 그거 잃어버렸니? 아니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전화 안 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생님한테 말해주면 안 될까? 성호는 말하기 싫은 건지, 할 말을 정리하는 건지, 한참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직접 말해줄 때까지 앞에서 기다렸고, 곧 성호는 오늘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말해줬어요. 그 사람 만났으니까 선생님도 아셨죠? 그 사람이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 사람 계속 저를 구박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러더라고요. 친자식도 아닌데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줄 수 없다고요. 계속 학교 다니고 싶으면 일을 하든 국어를 하든 알아서 돈을 벌라고 했어요. 저한테 줄 돈 한 푼도 없다면서요. 잠시였지만 제가 만났던 성호의 계부는 그런 말을 하고도 충분히 남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어젯밤 내내 무섭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잤어요. 계속 학교 다니고 싶은데 정말로 돈을 안 주면 어떡할지 걱정도 됐고요. 이렇게 된 거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싶어서 학교 안 가고 일할 곳을 구하러 가본 거였는데 제가 일할 곳은 없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또 술에 취한 그 사람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잠들었을 때 들어가려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은 제가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도 신경 안 쓰니까요.
담임이었지만 성호의 자세한 사정까지는 몰랐기에 모두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호는 조심스레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혹시 검정고시라는 게 어떤 거예요? 검정고시? 그건 왜? 그 사람이 진짜 학교에 안 보내줄 것 같아서요. 중학교까지는 몰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 고등학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돈이라도 벌어볼까 해요. 공부는 돈 모아서 하면 되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학교를 그만둬. 선생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할 거니까 성호 너는 걱정하지 마. 성호의 사정이 너무 딱했습니다.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정도로 공부 잘하는 수재가 가정 환경 때문에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그 아이의 미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호야,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선생님 집에서 자고 가. 괜찮아요, 선생님. 다시 집에 가봐야죠. 그 사람 지금쯤이면 술에 취해서 자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부 알게 됐는데 이대로 보내면 나도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 오늘은, 아니, 당분간은 선생님 집에서 지내자. 남편이 서재로 쓰는 방에 성호가 잘 수 있도록 이불을 깔아줬고 성호는 피곤했는지 씻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오늘 일이 많아서 좀 늦었어. 아휴, 정신없어서 연락도 못했네. 어? 근데 이게 무슨 신발이야? 집에 손님 왔어? 저는 남편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하다가 혹시라도 성호를 깨우게 될까봐 저는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미영씨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우리 반 학생 한 명을 데려왔어요. 당신 서재에 이불 깔아줬는데 지금 자고 있거든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해줬습니다. 성호가 처해 있는 가정 환경까지도요. 제 말을 다 듣고 난 남편도 안타까운 듯 말했죠. 아이고, 아직 어린애가 걱정이 많겠네.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가 당분간 성호를 데리고 있어도 될까요? 이대로 집으로 보내면 계속 학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듯 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남편과 성호는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됐죠. 네가 성호구나. 나는 선생님 남편이야. 선생님한테서 이야기 다 들었다. 나도 환영이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잘 지내보자. 얼른 와서 앉아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어색한 첫인사를 나누고 저희 셋은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성호를 도울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성호에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계부의 집에서 나와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호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기에 법적으로 그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죠. 그리고 매일 술만 마시고 아이를 구박하는 것만 봐도 아이를 키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성호도 계부와 단둘이 사는 걸 싫어하는 눈치기도 했고요. 마음 같아서야 제가 계속 성호를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과 상의해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는 걸로 했고 이걸 계부에게 말하자 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핏줄도 아닌 아이가 사라진다고 하니 어딘가 후련해 보이기까지 했죠. 구하원에 가기 전 며칠 동안
성호는 저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동안 느껴졌던 성호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 했어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 아이가 느끼고 있었던 무거운 걱정과 불안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예전과 달리 자주 크게 웃었고 말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 부부에게 자주 이야기했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수다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죠.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만약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매일 이렇게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호는 조용했던 우리 집에 찾아온 작은 행복이자 마음 깊이 스며드는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성호가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도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이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네가 지금은 다른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다 해도 영원히 그러지는 않을 거야. 네가 어떻게 마음먹고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네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는 거 잊지 마. 우리도 옆에서 항상 응원할 거니까. 네, 선생님. 그동안 돌봐주신 것도 신경 써주신 것도 도와주신 거 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저한테 은인이세요. 믿어주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바르게 잘 크겠습니다. 다음날 성호는 학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자주 성호를 불러 시설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성호는 오히려 그곳에서의 생활이 계부와 지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술주정을 듣지 않아도 됐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자 공부도 더 잘 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담임으로서 성호를 응원하는 어른으로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호는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우연인지 인연인지는 몰라도 저는 3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개학 첫날 저희 반 아이들의 이름을 쭉 훑어보던 중 반가운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성호, 바로 그 아이였죠. 성호는 방과 후 교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올해도 담임 선생님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 성호야. 내년이면 고등학교 가야 하니까 올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우리 올해도 열심히 해보자. 저는 성호가 고등학교에 가서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행히도 성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은 꽤 있었어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지역장학재단이나 교육청의 지원사업,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에서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성호의 성적과 생활기록을 정리해 직접 추천서를 작성했고 교장 선생님에게도 협조를 구해 학교장 명의로 추천서를 제출했어요. 성호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기에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성호가 청소년 복지지원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저는 교무실로 성호를 불렀습니다. 성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그동안 선생님이 네가 고등학교에 가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알아봤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 성호, 네가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구나. 네? 정말요? 그럼 저 고등학교 가서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학비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교재비 같은 것도 일부는 지원이 된다나 봐. 축하한다, 성호야. 정말 잘 됐어.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아이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아이였기에 앞으로는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랬어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몇 달 뒤, 성호는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곧 명문이라 불리는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저 역시도 인사발령을 받아 다른 지역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멀어진 거리는 자연스레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성호야, 새로운 학교는 어때?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네, 선생님. 많지는 않아도 친구도 사귀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업 따라가는 게 힘들긴 해도 재미있어요. 전화를 할 때마다 성호는 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 공부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아쉽긴 했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성호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에 있었고, 그 여정을 온전히 본인의 힘으로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호가 어디에서든 자신을 믿고 꿋꿋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겨울 지독한 독감에 걸린 저는 기침, 고열, 몸살까지 겹쳐 며칠간 아주 심하게 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감은 나았지만 이후로 손발이 붓고 좀처럼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지 병원에 가보자는 말을 했죠. 여보, 언제 같이 병원에 가볼까? 가서 자세하게 검사 받아보자. 아니에요. 독감 후유증인 것 같아요. 요즘 감기 독하다고 하잖아요. 며칠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결국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제 옆에는 남편이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지금 회사가 문제야? 당신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당신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억지로 끌고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이에 의료진이 찾아왔고 의사에게 들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신부전 5기입니다. 네? 제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요? 신부전은 원래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이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분도 얼마 전에 독감 앓으셨다고 했죠. 그때 고열과 탈수, 그리고 복용하신 감기약에 들어있는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이 신장에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료받으면 괜찮아지는 거죠? 지금 환자분의 심장 기능이 정상의 10%도 남지 않았습니다. 혈액투석으로 유지는 해보겠지만 결국에는 신장 이식이 가장 바람직한 치료입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의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부터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하고 가능하면 제 신장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편은 바로 검사를 받았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이식이 불가능했어요. 남편은 수년 전부터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 탓에 신장 혈관 기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증을 하면 남편의 건강에도 큰 부담이 생길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진료실을 나섰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손을 잡은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영씨,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미안해. 당신 이렇게 아픈데 옆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게 너무 초라하고 한심해. 남편은 제게 신장이식을 해주지 못한 걸 건강관리를 못한 자신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신 탓이에요.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이겨내요. 당신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에요. 나 치료 잘 받으면서 기증자 기다려볼 테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힘내봐요. 저는 학교에 휴직서를 내고 당분간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제게 신장을 줄 기증자가 생기기만을 바라며 한 주에 2~3번씩은 혈액투석을 받으러 병원을 다녔어요. 기증자를 찾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기다림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티를 내면 남편이 더 걱정하는 게 싫어서 오히려 더 밝은 척을 했지만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 정리를 해야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투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김미영 선생님!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보니 저를 부른 청년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가왔고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죠. 김미영 선생님 맞으시죠? 저 기억 못하시겠어요, 선생님? 저 성호예요, 박성호. 어머, 성호야, 정말 너 맞아? 우와, 진짜 몰라보겠다. 언제 이렇게 컸어? 키도 많이 크고 덩치도 좋아지고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됐구나. 제가 중학교 때 도와줬던 전교 1등 성호였습니다.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밖에서 스쳐 지나가면 못 알아볼 정도로 듬직한 청년으로 변해 있었고 하얀 가운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호야, 여긴 무슨 일이야? 가운 입은 걸 보니 환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너 설마 의사가 된 거야? 아,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 저 지금 의대 본과 4학년이에요. 오늘 실습날이라서 견학 겸 대학병원으로 나온 거예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저도 지금 점심시간이라 괜찮거든요. 몇 년 만에 본 성우가 너무 반가워서 저도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병원 지하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성우야, 정말 잘 자라줬구나. 고맙다, 고마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랑 연락 끊어져서 얼마나 아쉬웠나 몰라요.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수능도 겹치고 대학 들어와서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먼저 어떻게든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야.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요즘도 가끔 우리 남편이랑 네 이야기는 해. 근데 의대는 어떻게 갈 생각을 했어? 그게 고아원 가기 전날 밤 선생님이랑 같이 본 드라마 기억하세요? 그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사가 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선생님이 저한테도 저 주인공처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계속 떠올라서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성호의 말을 듣고 저 역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주려고 했던 제 말을 기억하고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자란 것 같아 더욱 대견했어요. 반가움도 잠시, 성호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병원은 어쩐 일이세요? 대학병원까지 오신 거 보면 혹시 어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성호에게 제가 지금 신부전을 앓고 있고 그래서 혈액투석을 받으며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성호는 제 말을 듣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변했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 우울했어.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병 때문에 기운도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너를 만나게 되니까 힘이 난다. 나한테 기운 내라고 하늘이 성호 너를 만나게 해주셨나 봐. 우리 연락처 교환할까? 앞으로는 안부 전하고 지내자. 그날 성호와는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날 그 만남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잔잔한 파문을 남겼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던 그 아이를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성호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에서 누구 만났는 줄 알아요? 반가운 사람이라도 만난 거야? 몇 년 전에 잠깐 우리 집에서 지냈던 성우 생각나요? 박성우. 당연히 기억하지. 그 아이를 만난 거야? 네. 글쎄 성우가 의대에 들어갔더라고요.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진짜 어엿한 청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 성우가? 와, 그 아이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당신 얼굴이 이렇게 좋았구나. 병원 다녀오면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러게요. 사실 요즘 기운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성우를 만났더니 그런가 봐요. 연락처 주고받았으니까 나중에 다 같이 밥이나 먹어요. 사실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왔고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었지만 성우는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마음에 오래 남아있던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쓰이던 아이. 살가운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래도 정이 갔고 무엇보다 아이가 없던 저희 부부에게 성우는 그 시절 가장 가까웠던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후에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떠올리곤 했었어요. 성우가 지금쯤은 어떻게 지낼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다시 만난 성우가 유독 반갑게 느껴졌고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성우를 만나고 일주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을 출근시킨 뒤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여보세요? 성우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네, 선생님. 저 성우예요. 통화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잘 지내고 있지?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전화도 다 해주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네, 별일 없어요. 저기 선생님, 병원 또 언제 가세요? 병원? 안 그래도 오늘 가는 날이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 왜 그러니? 그러셨구나. 그러면 선생님, 병원에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도 병원에 견학 나와 있으니까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얼른 준비를 마친 뒤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해서 성우에게 연락을 했죠. 성우는 제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 병원 로비로 나왔고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검사 받아보려고요. 가능하다면 선생님께 제 신장 이식 해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성우야, 너 설마 나 때문에... 아니다, 됐다. 검사 받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나한테 이식을 해. 절대 안 된다. 신장 이식 검사를 받아보겠다는 말에 저는 펄쩍 뛰며 말렸지만 성우는 이미 마음을 먹은 듯 했습니다. 그날 다시 선생님 만난 날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낯을 가리고 표현도 잘 못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선생님은 저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때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고요. 제가 예전에도 선생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적 있잖아요. 제 목숨 구해준 선생님께 꼭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기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성우와 저는 혈연 관계도 아니었고 아무런 법적 관계도 없는 예전의 스승과 제자 사이일 뿐인데 이런 사이에 신장을 준다는 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장기 이식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우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성인이라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요. 건강검진이랑 정신과 상담도 받고 의사소견상 문제 없으면 가능하다는 거 이미 알아봤어요. 검사라도 받아보게 해주세요.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한 뒤 일단은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마음이 그렇다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의 장기 이식은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반드시 공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인되어야 했고 병원 안에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했죠. 특히 돈이나 수여자의 강요 없이 진심으로 이식하려는 의지가 입증돼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기를 이식하겠다는 성호의 의견을 듣고 의료진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성호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밟아갔습니다. 정신과 면담, 생물학적 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면역 반응 검사까지 저는 하루하루가 바쁜 의대생의 시간을 뺏었다는 죄책감에 성호에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성호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해줘.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말이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저 이제 모든 검사 마쳤으니까 결과 좋게 나오기만을 기도해보자고요. 며칠 뒤 성우가 그렇게 기다리던 검사 결과를 듣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의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우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싫어 차라리 어딘가 안 맞아서 거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았어요. 놀랍게도 성우의 신장은 저와 조직이 잘 맞았습니다. 키도 크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기에 신장 기능도 매우 우수했습니다. 성우는 그 결과를 보고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보셨죠? 이식하는 거 문제 없대요. 정말 잘 됐어요. 이제 한시름 넣으세요. 마음 편히 먹고 수술날까지 잘 관리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 관리 잘하고 있을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곧이어 병원 윤리심의위원회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물론 병원 변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참석한 자리였어요. 성우는 모든 질문에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이식을 결심했는지, 누구의 강요가 있었던 건 아닌지,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수술 후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모두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있던 한 위원이 성호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성호 씨, 혹시 이식에 대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나요? 성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있더라도 선생님을 살릴 수 있는 지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걸 더 오래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호의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검사와 절차를 마치고 결국 저는 그 아이에게 신장을 이식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성호의 어깨에 천천히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고맙다. 이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고맙다. 내 아내 살려줘서 고마워. 성호는 살짝 웃음을 띄운 채 남편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선생님 댁에서 지냈던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따뜻한 기억이에요. 그 온기 덕에 저도 이렇게 잘 클 수 있었고요. 그러니 이제 고맙다는 말씀은 그만하셔도 돼요. 그 말에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성호의 등을 한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수술 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성호와 저는 병원 옥상에 올랐어요. 성호야, 수술 받는다는 거 무섭지는 않니?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무섭긴 한데요.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워요. 선생님께 이식하기로 결정한 게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는 가장 잘한 선택 같아요. 수술 당일 아침, 저희는 나란히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성호가 먼저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긴장과 불안, 고마움과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제발 무사히 수술이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수술은 약 4시간가량 이어졌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아직 배는 짓누르듯 아팠지만 몸 어딘가가 되살아나는 감각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성호는 건장한 20대 청년답게 빠르게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호야, 너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는 없니? 네, 선생님. 저 내일이면 퇴원해도 된대요. 무사히 퇴원을 해도 된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손을 뻗어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호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어요. 선생님이 괜찮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계속해서 찾아올 테니까 밥도 잘 드시고 이제는 회복에만 전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커튼 틈을 타고 흘러들어왔고 그 따뜻한 빛에 성호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내게 준 생명과 그 마음을 안고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 됐어요. 의사 면담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호의 글씨체였습니다. 선생님 얼굴 보려고 잠시 들렀다가 안 계시는 거 보고 몇 자 적어봅니다. 저 이제 곧 의대 졸업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을 살리는 외과 의사가 될 거예요. 이 다짐의 시작이 선생님이라서 기뻐요. 학교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해서 얼굴 못 뵙고 가요. 연락드릴게요. 짧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해준 건 교사로서의 관심과 애정이었을 뿐인데 그 작고 따뜻했던 손길이 이렇게 커다란 생명의 기적으로 돌아오다니. 세상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되었죠. 수술 후 저는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했고 병원 정기 검진도 받아야 했지만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숨이 차던 계단도 거뜬히 오를 수 있었고 피곤함도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성우와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매일 시를 읽고 문장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고요.
성우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식외과 펠로우로 수련 중입니다. 그리고 제 몸속에는 여전히 그 아이의 신장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안에서 뛰는 그 생명의 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곤 합니다. 그건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선택이, 삶의 일부가 제게로 건너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성우는 아이가 없던 저희 부부에게 이제 더없이 소중한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고 제가 몸이 좋지 않은 날이면 세상 누구보다도 먼저 성우가 병원에서 달려옵니다. 남편은 성우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성우 역시 부모님을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저희 부부를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많은 기억이 흐릿해진다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의 기억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걸 느낍니다. 성우와 다시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아이가 제게 신장을 주겠다고 말하던 그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자 제게는 명백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기적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번쩍이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마음에서 태어난 기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이 삶 자체가 그 무엇보다 깊은 감사이자 선물임을 매일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